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지금을 돌아봤을 때 그때가 되게 중요한 갈림길이었어 할 만한 이슈들이 여러 개 있었을 거예요. 12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에너지는 바보가 됐고 테크는 왕이 됐잖아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살 걸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까? 근데 물속에서 그물 들고 쫓아다녀도 물고기 잘 못 잡아요. 물고기 저보다 빠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긴 호흡에서 어디에 어항을 둬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고 그게 모든 기업들의 고민은 다음 먹거리,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큰 판이 벌어지니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미 속도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이번에 다시 또 부의 갈림길, 제가 이 책을 다 읽었거든요. 네네. 근데 보니까 이게 그냥 일반 거시경제 책이 아니고요. 일단 단장님이 내 옆에서 그냥 설명해 주는 것 같이 그런 책으로 일단 문체로 구성이 돼 있어서 너무 이제 쉽게 후루룩 읽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책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각 챕터별 뒷부분에 투자 아이디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부분만 골라서 읽는 것도 또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책 얘기로 또 돌아가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이제 갈림길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제 우리가 이 갈림길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개의 갈림길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대학을 갈까? 어느 회사를 갈까? 뭐 이런 것들이 그 순간순간엔 모르지만 한 10년, 20년 지나면 어떤 때는 잘못 왔나 싶은데 어떤 때는 훨씬 더 좋은 길이었었던 그렇죠. 그런 케이스들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선택에서 갈림길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할 때에도 그런 갈림길들이 있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그때 나는 드랍을 했어야 되는가 아니면 그때 올라탔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떤 관점에서 쓴 거냐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살 걸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2.0이잖아요. 트럼프의 핵심은 변동성을 줘요. 변동성은 위로도 열지만 아래로도 열거든요. 그럼 그만큼 우리가 어쩌면은 새로운 갈림길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럼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지금을 돌아봤을 때 그때가 되게 중요한 갈림길이었어 할 만한 이슈들이 여러 개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1번이 저는 중동전쟁이라는 갈림길. 그거는 인플레이션과 에너지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큰 갈림길을 만들 것 같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갈림길이 K자 양극화라는 갈림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됐잖아요. 이번 FOMC 보면서 떠들썩했거든요. 왜냐하면 케비노 씨가 TF 5개 띄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변화를 만들까? 그 바꾼 변화가 과연 통화 정책이라든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글로벌 유동성 환경에 큰 갈림길이 될 수 있죠. 첫 번째가 중동 전쟁, 지정학적. 두 번째가 K자, 양극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연준 의장 교체죠. 연준 의장 교체.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뭔가요? 네 번째가 AI와 생산성 혁명. 앞에서 살짝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그 부분이 좀 중점이 될 것 같고, 다섯 번째가 미국 일방주의 투자에 대해서도 이것도 갈림길이 되지 않나.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국만 너무 좋아요, 이런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림길이라는 건 앞에도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처음 들어갔을 때는 몰라요.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서 20년 정도 지나서 그때 이쪽 길로 오길 너무 잘했네?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투자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AI라는 갈림길을 한번 볼게요. AI라는 갈림길은 어쩌면 전 인류한테, 그리고 우리나라한테도 굉장히 큰 솔루션이 될 수가 있어요. 잠깐 생각해보죠. AI 혁명의 갈림길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부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저도 최근에 질문 많이 받는 게 이게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빚이 많으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의 문제지 저 거대한 빚을 커버하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빚의 금액도 되게 중요하고 하거든요. 빚의 총액도. 근데 더 중요한 건 부채 대비 성장 내지는 부채 대비 자산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빚이 100억 있어요. 끝났다 이 생각 들지만, 만약 홍길동이 연봉이 100억이면 그럼 뭐 그렇죠. 1년 벌어서 내지는 자산이 1조짜리가 있으면 오히려 부럽죠. 근데 홍길동이 빚이 많아서 힘들어 이러면 되게 짜증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의 핵심은 그거죠. 그러면 부채의 총액이 중요하냐 부채의 비율이 중요하냐? 저는 비율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라는 걸 그래서 측정하는 거거든요. 네. 성장이 탄탄하게 나와주면 빚이 늘어나도 커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갖다 해결하는 방법은 부채를 줄이면서 해결하냐 아니면 성장을 키우면서 해결하냐 두 개거든요. 성장을 키우면 부채를 줄이지 않더라도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장이 나오면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성장이 세지면 수요가 커지고 수요가 커지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뛰어요. 금리가 뛰면 부채 문제를 더욱더 크게 만들 수가 있죠. 갚아야 될 그러면 이자가 이것도 늘어나요. 답이 안 되지 않냐. 성장이 나와도 금리가 상승하면서 오히려 물가에 부담되지 않냐.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AI가 생산성을 개선시켜주면 얘기가 달라지죠. 성장은 강하게 나오는데 물가가 오르지 않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완전 땡큐 베리 그렇죠. 감사죠. 그러면은 네. 사실상 성장은 강하게 나오는데 물가가 많이 안 오르니까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니까 빚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탄탄한 성장을 통해 가지고 얘를 녹여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AI라는 걸 딱 우리가 바라볼 때 그거죠. AI를 진짜 믿는다면 그게 생산성 혁명을 만들어낼 굉장히 미래의 어떤 브라이트한 뷰를 제공한다. 그럼 우리가 겁을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투자해야 될 때를 고민해야지. 이건 너무 불안하고 부채 문제 때문에 미국은 망할 테니까 도망가야 돼. 이렇게 볼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부채 비율이라는 게 이제 GDP 분의 부채인데 네.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네네. 부채를 줄이든지 아니면 밑에 GDP를 늘리든지. 그렇죠. 근데 GDP를 원래 늘어날 때는 성장이 될 때는 결국에는 금리가 인상되는 우려가 있지만 AI가 엄청난 혁명을 가지고 오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약간의 울퉁불퉁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저는 단기적으로 울퉁불퉁하면 우리는 샀다 팔았다 사팔사팔 해야 되냐 아니면 미래의 브라이트한 뷰를 보면서 얘는 이제 긴 호흡에서 투자를 해야 되냐 저는 후자에 좀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마음 예. 편하게 어차피 저 길로 갈 건데 그냥 여기서 네. 묻어놓고 그냥 쭉 가서 혹시 제가 아까 네. 그 말씀 드렸죠. 갈림길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갈림길은 처음 들어가면 몰라요. 모르죠. 잘 왔나? 근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모르겠어요. 여기 왜 왔지? 막 이런 생각 할 때가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막상 한참 가다 보면요. 오길 너무 잘했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무언가 투자할 때 AI라는 걸 투자할 때 중간에 험로가 있다면 중간에 후회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먼 훗날에 돌아보면 그게 되게 좋은 기회이자 제대로 선택한 갈림길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AI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경제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봤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은 뷰가요. 너무 글루미하게 짝이 없어요. 리포트를 읽으면 가라앉는 느낌 나요. 너무 우울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요. 갤럭시 스마트폰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마켓쉐어를 늘리면서 우리나라가 이머징 시장 중에서 수출이 제일 잘 됐어요. 오 당시에. 예, 그렇죠. 네. 그래서 2009년 이후에 굉장히 빠른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으로 돌아가잖아요. 2000년에 닷컴 버블까지 붕괴가 되니까 글로벌 경제가 완전히 저성장의 늪에 빠졌어요. 그때 리포트도 보면 되게 우울해요. 저는 그때 시장을 보진 않았지만 네. 그때 당시 리포트를 보면 굉장히 우울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뭐가 있었냐면 중국 특수가 생겨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점프업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도 그렇고 굉장히 우울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단계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돌파구를 찾고 있는 단계라는 그 말씀의 핵심은 AI라는 데 대해서 우리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냐. 그럼 우리한테는 새로운 하나의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00년대 초반에 중국 특수, 그 다음에 2010년대 초에 갤럭시 이야기, 스마트폰의 등장, 2025년, 6년에는 AI로 우리가 우리나라를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도 또 한 번에 또 살아날 수 있는 굉장히 또 강한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또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도 해봐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 자체를 바라볼 때도 그렇지만 국내 주식 투자 관점에서도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AI가 정말 그렇죠. 엄청난 변화.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행운이죠. 이 시기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게 어쩌면 빚이 이렇게 많은 시대에 성장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시대에 AI가 등장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세계가 노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노령화는요, 필연적으로 노동 생산성의 하락을 가져옵니다. 근데 만약에 피지컬 AI가 이걸 커버를 해주면 어떨까요? 60세, 70대가 됐는데 제가 그때 피지컬 AI가 좋은 게 있으면은
드럼통도 들지 않을까요? 뭐 그럼- 쌀 감아도? 제가 예. CS 가서 그거 이 스켈레톤 해보셨어요? 입어봤거든요. 예. 정말 초사이언이 돼. 네네, 그렇죠. 들어요. 그리고 로봇이 이제 나오면은 나 대신 내 집사가 한 명씩 생기면은 네, 그렇죠. 또 생산성이 얼마나 늘어날지 네네. 또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AI 혁명은 우리에게 굉장한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네.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또 상기를 네. 시키는 예, 그런 이 이슈인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이 5번째 갈림길 중에 첫 번째가 전쟁이잖아요. 네. 여기 이제 읽어보면 에너지 패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모두가 다 반도체만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네네. 사실 에너지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하나의 큰 분야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죠. 네. 농담처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로봇 기술이 안만 좋아도 알고리즘이 안만 좋아도 코드 뽑으면 끝나잖아요. 코드는 에너지를 말하죠. 근데 에너지가요. 어떻게 보면 2010년대에는 에너지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번 직관적으로 보시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기자님이 저 미국 주식 투자합니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뭘 떠올릴까요? 엑슨모빌 투자하시나? 이런 생각 안 해요. 뭘 생각하죠? 엔비디아 딱 떠오르죠. 그렇죠. 구글 떠오르죠. 이런 걸 뭐냐면 우리는 테크주를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테크주 투자가 우리한테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잠깐 되돌아보잖아요. 이게 2000년대 초중반에는 중국 특수일 때는 원자재가 엄청 셌고요. 그때 기름값이 145달러까지 올라가서요. 그때는 테크주보다는 전부 다 에너지주 이런 거 좋아했었어요. 근데 2010년대 들어와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특히 2012년, 13년을 거치면서 중국이 과잉 투자, 과잉 생산, 과잉 설비 때문에 고통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구조조정에 돌입하죠. 그러면 과잉 생산을 못 하잖아요, 중국이. 그러면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죠. 에너지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의 수요가 줄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셰일 혁명이 일어나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그렇죠. 네. 에너지를 있는 데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 공급은 늘어났는데 수요가 이제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2014년 이후부터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던 게 2016년에 어느 날에는 27달러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국제유가가요. 2020년도 코로나 때 이때가 피크인데 그때 혹시 원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마이너스 40달러까지 내려간 거 기억나시세요?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까지 내려간 적 있어요. 원유 선물 가격이.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그때는 에너지의 공급 과잉, 저성장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거든요. 그럼 우리가 에너지를 투자할 이유가 굳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저기 널린 게 예, 에너지. 그렇죠. 근데 지금 공급망이 붕괴됐죠. 공급망이 흔들리고 호르무즈를 언제 닫을지 모르죠. 이게 하나의 뭐랄까요? 레버리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동에 더 이상 안정적인 공급망이 안 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미국 쪽에서 에너지 땡기고 싶어 한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에너지 땡기면은 운송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프라이스, 우리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가격 자체를 높이는 문제가 생기겠죠. 에너지 원가에다가 운송비를 붙일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과거보다 에너지 조달하는 비용이 커지는 거니와 하나 더 보시면은 자원부국들의 갑질도 시작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좋은 거니까요. 이란처럼?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네. 같아요. 이란에 투자하라는 말씀보다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앱 업종들이라든지 에너지와 관련된 주식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계속해서 테크주, 기술주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면 기술이 좋은데요, 그렇지 않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바라보는 시각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이란 중동 사태 이후에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러면 기술의 좋고 나쁨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이게 에너지하고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기술은 있는데 에너지가 조달하기 어려운 국가들이 있죠. 그 우리나라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도 고생할 수 있죠.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그렇고. 그래서 에너지 공급망을 늘리려는 거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기술은 없는데 에너지가 있는 국가들이 있겠죠. 자원부국들이죠. 네. 브라질 헤와라가 브라질, 네. 작년 이맘때 240원 했거든요. 오늘 295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환율을 보면은 한국, 일본, 대만, 독일 이 국가들 제조업 국가들의 통화가 약해요. 맞아요. 예. 왜 그런 거예요? 호주하고 브라질 같은 자원부국의 통화는 강해요. 중동 전쟁의 상흔을 아시아 국가들이 좀 강하게 받지 않을까요?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에너지도 되고 테크도 있는 국가들도 있지 않겠나. 그렇죠. 그게 미국과 중국. 그렇죠. 중국도 네. 해당이 될 수 있죠.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거기서도 페이버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투자 라인에서 중국을 많이 배제했었잖아요. 근데 고민을 해봄직한
일부 정도는 내 포트폴리오에서 그런 모멘텀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잠깐 볼게요. 제가 에너지에 관한 말씀드렸잖아요. 2013년에 셰일 오일이 등장했을 때 중국의 긴축과 그때는 하나의 거대한 갈림길을 만들었죠. 12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에너지는 바보가 됐고 테크는 왕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까? 테크가 나빠지고 에너지가 좋아집니다. 이런 말씀보다도 테크하고 에너지의 갭이 너무 컸으면 그 갭을 줄이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갈림길이라는 건 긴 호흡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책 뒤에 어항을 얘기한 게 맞아요. 있어요. 족대와 어항을 얘기한 게 있는데 족대는 이렇게 그물을 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물속에서 그물 들고 쫓아다녀도 물고기 잘 못 잡아요. 물고기 저보다 빠르거든요. 그렇죠. 지금 유튜브도 발달했고 선수들도 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족대 들고 쫓아다니면 과연 물고기 잡을까? 많이 못 건질 거예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어항을 놔두잖아요. 떡밥 잘 발라서. 네. 그럼 생각보다 많은 물고기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근데 어항하고 족대의 차이는 족대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좋은 곳에 넣어놓고 기다림이 있으면은 어항은 약속하죠. 꽤 많은 물고기를 잡을 거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긴 호흡에서 어디에 어항을 둬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고 그게 갈림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 5가지의 갈림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지 지금 시장의 이슈를 좀 고민해 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포트폴리오 투자에서는 어떤 걸 감안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진지하게 다뤄본 그런 책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항은 그 이렇게 관상용 그 어항이 아니고요. 바다 이제 강에 뿌려놓는 그 통발 같은 거죠. 통발 같은 예.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길목마다 그렇죠. 이 5개의 갈림길마다 그 어항을 놓고 네네. 계속 기다리면은 긴 호흡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류의 네. 내용이 담긴 그렇죠. 책이죠. 네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에너지와 테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나라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누셨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 최상단에 있는 게 이제 둘 다 네네, 강한 갖고 있는 나라가 국가죠. 이제 예. 미국과 중국인데 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달러 투자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잖아요. 이제 미국이 그렇죠. 이제 세계 경찰 지위를 이제 본인도 싫다하고 탈세계화가 되면 뭐 뭔가 달러의 위상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에너지 측면에 있어서라도 달러 자산에는 일부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쪽이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달러가 네. 흔들릴 것이다. 이런 얘기 너무나 많았어요. 보니까 그렇죠. 60년대부터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있을 때마다 마지막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달러로 깔때기처럼 다시 모여왔었어요. 네. 여태까지 그게 역사거든요. 저는 그 역사는 쉽게 안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긴 호흡에서 바라봤었을 때 달러를 비우고 가잖아요. 달러를 비우고 가는 리스크가 달러를 갖고 가면서 혹시라도 얻어맞을 수 있는 리스크보다 훨씬 크다는 생각?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달러의 패권이라는 거는 상당 기간 유지가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긴 호흡에 해당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굳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양극화 있잖아요. 자본주의 경제는 양극화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될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럼 양극화를 보면서 우리는 양극화의 상단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항상 힌트처럼 말씀드리는 거지만 갈림길에서는 어디 어항을 둬야 될까? 지금 몇 가지 그렇죠. 말씀드린 거잖아요. 올라가는 그쪽에 네, 그렇죠. 조금 두는. 그런 말씀 네. 좀 드려봤습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오은영 단장님 모시고 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하셔가지고 저희 YSG 구독자분들께 네. 이 5가지 갈림길에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좀 네네. 한마디 좋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저기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뭐냐면은 전쟁 때문에 되게 불안하다. 이러다 또 괜히 많이 올랐는데 또 크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많이 듣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기로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올해 말까지만 투자하고 끝내잖아요. 그럴 거면 전쟁 언제 끝나는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올해 뭐가 많이 오를까? 지금이라도 달려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시계열을 5년, 10년, 15년, 20년으로 바라보잖아요. 시계열이 길어지면 질문이 바뀌어요. 10년 후, 20년 후에는 이 전쟁은 이슈가 아니겠죠. 어쩌면 역사 속에 나오는 얘기 아닐까요? 그보다 중요한 거는 10년 정도를 바라봤을 때 이 갈림길의 끝을 바라볼 때는요. 그때가 갈림길이었고 그 갈림길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했어야 됐지? 이런 걸 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바라볼 때 너무 짧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긴 호흡에서 한번 좀 바라보시는 것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 호흡하면 너무 답답해 하시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퇴직연금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에브리바디 사타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긴 호흡에서 어항을 묻어두고 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퇴직연금을 어항처럼 생각하시는 것도 투자의 어항처럼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책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보내드릴 테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든 기업들의 고민은 다음 먹거리,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큰 판이 벌어지니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미 속도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